수목의 내부 부진단 시 상처를 최소화한 기기 또는 방법하고 물어봐. 일단은 수목이 내부 부진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심재 부위의 썩음을 알기 위함입니다. 왜냐? 이 심재 부위가 얼마나 썩었느냐에 따라 수목의 전도 현상이 판가름 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측정하는 게 여러 가지 기기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장추 저항 기록 드릴, 그리고 음파 단층 이미지 분석이 있습니다. 생장추와 저항 기록 드릴 같은 경우는요, 심재 부위까지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대한 저항값을 찾는 거예요. 해당 그림이 앞에 있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생장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심재 부위와 썩음도를 측정을 하여서 육안으로 판단하거나 또는 검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톱밥이 나와 있는데, 이런 톱밥을요 현미경 또는 분자생물학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서요 부부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생장추에 대한 방법이 되겠고요. 이 생장추를 응용하여서 3번 현미경 조직 검경이나 분자생물학적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3, 4번은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어요. 전기 저항 기록 드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기기가 생긴 게 있는데 이 끝에 보면은 바늘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바늘을 통해서 심재 부위까지 뚫고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뚫고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값에 대한 저항 값이 측정이 됩니다. 푸석푸석하거나 아니면 조직이 썩어 있는 상태의 경우 저항 값이 미세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미세한 값을 통해서 측정하는 게 바로 이 저항 기록 드릴입니다. 즉 생장추와 전기 저항 기록 드릴 같은 경우 심재 부위까지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음파 단층 이미지, 즉 피코스트로닉이라는 이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요, 3번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12개에서 15개 정도의 못을 받고 거기에 이제 단면적을 측정하는 기기를 통해서 측정을 한 후에 망치를 때려줍니다. 망치를 때리면 여기 안에서 진동하는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진동하는 값을 15개의 못에서 진동을 받아가지고 이미지적으로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때문에 이거는요, 심재 부위까지 뚫지 않고도요 그 내부에 있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심재 부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트리트로닉 같은 경우는요 가로수에는 크게 사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설치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가로수 검진, 진단 같은 거를 진단할 때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도 현상, 즉 나무가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든요. 특히 양버즘 나무에서 이러한 측정을 많이 하는데, 올해도 태풍이 직격을 했지만 태풍에 의한 피해로 인해서 나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저항 기록 드릴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런 음파 단층 이미지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이나 노고서 같은 경우, 관상용 노고서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서 썩은 부위를 찾아가지고요 외과 수술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즉 외과 수술할 때는 음파 단층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이런 수목의 전도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저항 기록 드릴을 많이 사용합니다. 생장추 같은 경우는 산림과학원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이것도 역시 전도로 일부분 사용하는데 편의상 이 저항 기록 드릴을 많이 사용하죠. 왜냐면은 훨씬 좀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분생포자가 1차 전염원이 아닌 수목은 하고 물어봤네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1차 전염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월동 후에 감염시키는 전염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월동 후 감염되는 전염인이 분생포자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볼게요. 분생포자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불완전균류입니다. 그럼 불완전균과 일반 자난균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포자가 발견이 된 병원균 같은 경우는요, 완전균류, 자난균류, 이 자난포자가 발견이 안 되거나 없는 경우는 이 불완전균류로 구분을 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불완전균류가 아닌 자난균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일단 페이지 136, 93에 96페이지 자난균류의 완전균류와 불완전균류에 대한 구분을 알고서 풀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예전에 했을 때 이 완전균류와 불완전균류를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 방법대로 하면 이 문제는 틀리기 십상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한 학명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불완전균류와 완전균류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일단 사철나무 같은 경우는 콜레토트리튬석이라고 해서요, 이 콜레토트리튬을 알고 가셔야 되고, 포플러 갈색무늬병 같은 경우는 수도세르코스포라라고 해서 세르코스포라 속인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느티나무 갈색무늬병 같은 경우는요, 지로 세르스포라입니다. 칫동나무 둥근무늬병 같은 경우 이것도 세르코스포라 속입니다. 같은 경우는 마이코스페렐라라고 해서요, 이것도 역시 세르코스포라 속입니다. 그럼 이렇게 풀면은 2, 3, 4, 5번은 세르코스포라 속이고 사철나무 탄저병만 콜레토트리튬 속이라고 해서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은데, 자난균 형태로 월동을 하는 1차 전염원이 무엇이냐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콜레토트리튬 속과 세르코스포라 속 모두 다 1차 전염원인 불완전균류입니다. 그런데 이 세르코스포라 속의 포플러 갈색무늬병 같은 경우는요, 유성세대가 발견이 되었어요. 유성세대인 자난각으로 월동을 해서 1차 전염원이 됩니다. 즉 나머지 1, 3, 4, 5번은 무성세대인데 이 2번만이 유성세대가 발견이 되어서 답이 2번이 되죠. 그럼 사철나무 탄저병, 느티나무 갈색무늬병, 둥근무늬병, 소나무류 갈색무늬 입마르병 같은 경우는 아직 유성세대가 발견이 안 되거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무성세대이지만 포플러 갈색무늬병 같이 유성세대가 발견이 되어 있는 병이 있습니다. 포플러 갈색무늬병이랑요, 벚나무 갈색무늬병, 모가나무 전무늬병 같은 경우는요, 유성세대가 발견이 됐습니다. 포플러 갈색무늬병 같은 경우는 자난각이고요. 벚나무 갈색무늬병 같은 경우도 자난각입니다. 그런데 이 모가나무 전무늬병 같은 경우는 위자난각이죠. 이런 자난각이라든지 자난반이라든지 불완전균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직 성립이 안 돼 있다면요, 93에서 96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자난각, 자난방 또는 불완전균류에 대한 분류 병원균이 나와 있는데 그 분류 체계를 외우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르코스포라 속에 있는 하나, 둘, 셋 포플러 갈색무늬병, 벚나무 갈색무늬병, 모가나무 전무늬병들이 유성세대가 밝혀진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사과나무 불마름병의 방제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문제였네요. 매개춤 방제 맞고요. 3번 병등가지 매몰소가 맞습니다. 치아 염소산 나트륨 소독 이것도 맞고요. 감염된 가지의 30cm 아래 제거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요, 테부코나졸이 아니라 다시 스트랩토마이신입니다. 그리고 구리살균제고요. 이 내용은 책 19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먼저 매개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세균 점액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 점액에 달라붙을 수 있는 거 파리도 있고요, 개미류 있고요, 벌, 딱정벌레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마름병 같은 경우는 늦 봄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발생하면서 잎이나 꽃에도 감염이 되죠. 그러면서 가지 쪽으로 병영군이 침투를 합니다. 이러면서 움푹 파인 궤양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궤양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최소 30cm 이상 제거를 해야 되고요. 소화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정 작업이 필요로 할 텐데 그때는 옮길 수도 있으니 꼭 치아 염소산 나트륨으로 소독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테부코나졸 같은 경우는요,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에 많이 사용되는 약입니다.
이 부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영군의 월동 장소로 옳지 않는 것은 나가 물어봤네요. 자,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각각의 병에 대한 분류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즈마죠. 삼나무 붉은 마른병 세르코스포라 진균류입니다. 명자나무 불마른병이라고 하네요. 세균류죠. 에르위니아죠. 단풍나무 엽병 역시 파이토플라즈마고요. 소나무 가지꾼 마른병 디플로디아 순마른병이라고 하는데 그 마른병은 분생포자 각이죠. 불안정균류입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볼게요. 파이토플라즈마는 전신성 병원이죠. 근데 특이하게 빗자루병 같은 경우는 병반이 발생한 후에 일단 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냐면은 파이토플라즈마 같은 경우는요 절대 기생체라고 해서 순환물 기생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죽은 부위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사된 가지라는 말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상태에서는 살 수가 없죠. 근데 파이토플라즈마의 다른 병, 단풍나무 엽병 같은 경우는요 감염 뿌리 조직이라고 했으니까는요 감염돼 있으나 아직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보시지 않고도 이거는 분류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요. 좀 더 빗자루병을 설명을 하자면은 대추나무 빗자루병 같은 경우는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에 뿌리 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봄이 되면은 월동을 했던 병원균들이 봄의 수액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신성 병원을 일으키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수목에 발생하는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배롱나무 흰가루병 같은 피해는 7, 9월 개화기에 심하다. 자, 맞는 말이죠. 배롱나무 같은 경우 개화기 때 7, 9월 달에 흰가루병에 대한 피해가 심합니다. 하얀 포자 같은 것들이 많이 붙어 있죠. 분생 포자가요. 2번 보겠습니다. 미국 밤나무병은 일반적으로 밤나무 줄기마른병의 감수성이 크다. 자, 맞는 말이죠. 동양의 밤나무 같은 경우는 감수성이 작죠. 저항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미국 밤나무 같은 경우는 저항성이 굉장히 낮죠. 포플러 전문 잎달림병 같은 경우 주로 수관 하부에서 잎이 시작된다. 자, 맞는 말이죠. 왜 맞는 말이냐? 일반적으로 진균류, 잔황균류와 담자균류 같은 경우는 습한 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관 하부 같은 경우 햇빛이 많이 안 들고 습하기 때문에 하부 쪽에서 잎이 많이 시작이 되죠. 맞는 말이고요. 느티나무 흰별무림병 같은 경우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조기낙엽이라고 했는데,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왜 4번이 틀렸냐면은 다시 느티나무 흰별무늬병이 아니라요, 느티나무 갈색무늬병이 저기 조기낙엽 현상을 일으키죠. 느티나무 흰별무늬병 같은 경우는요 조기낙엽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36페이지에 느티나무 갈색무늬 구면병 해서 세르코스포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149페이지의 셉토리아에 보시면 느티나무 흰별무늬병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병은 셉토리아 써져 있지 않지만 셉토리아에 대한 병으로 나와 있죠. 셉토리아에 대한 병, 흰별무늬병은 조기낙엽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갈색무늬병은 느티나무 갈색무늬병은 조기낙엽이 일어난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충은 우화 탈출 시기에 살충제를 살포하여 방제한다. 4, 5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